지난 2007년에 시작이 돼 지난 11년 동안 진행돼 온 삼성전자 백혈병 논쟁이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김기남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 91개 민생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오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3분기 가계 동향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내용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직접 자영업자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가계 동향에서 소득 양극화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은 없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이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대변단체 반올림이 합의점을 찾고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2007년 사건 발생 이후 11년 만입니다.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대변단체 반올림 측은 사과가 충분한 건 아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하면 사실 그 어떤 사과도 충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 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지난 2007년 3월 삼성공장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직업병과 산재 인정을 놓고 지리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2014년 조정위원회가 꾸려지고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쳐 드디어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중재안은 지난 1984년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혈병 등 질병 유형별로 보상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게 조정위의 설명입니다. 삼성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가 오늘 2028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 가운데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91개의 민생 법안들이 오늘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창호 법, 박용진 3법 등 민감한 법안들은 불발됐습니다. 유정은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91개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우선 처리키로 한 무쟁점 민생 법안들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 방식을 인증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 평가 대상은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박용진 3법 등은 여야 정치 공방으로 심사가 지연된 탓에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2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중요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2주째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하락폭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입니다. 매물로 나온 아파트의 호가는 이번 주 들어서만 평균 2, 3천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3% 하락하며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체 아파트 값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며 집 사는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최근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계속 이 가격은 하락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아무래도 올 연말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도 가격 하락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없이 호가만 떨어지는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도 당분간 심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이어트는 10대부터 노년층까지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보다 보니까 역시 관련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곤약 젤리 식품이나 몸에 붙이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 이런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들 제품들 상당수가 효과가 아예 없거나 부작용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곤약 젤리 음료들입니다. 대부분 곤약을 비롯한 첨가물의 효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체중 감소부터 기억력, 골다공증의 아토피까지도 개선된다고 광고합니다. 식약처가 곤약 젤리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1,200개가량을 조사했는데 200곳 이상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제품의 주재료인 곤약 함량이 평균 0.4g가량인데 효능을 내기엔 함량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곤약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1일 2.7g에서 17g까지 섭취를 할 경우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곤약 식이섬유가 전혀 없었고요. 여기에 몸에 붙여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다이어트 패치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다이어트나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셀룰라이트나 붓기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제품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공산품으로 판매되는데도 의약품 광고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해당 다이어트 패치를 사용하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지난 3년간 25건에 달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비서관 전원이 참석하는 비공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청와대가 비서관 전체 참석을 하는 워크숍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서관 전원이 워크숍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비서관 40여 명이 참석하며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주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고려한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도 워크숍을 찾았는데요. 김 실장은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갖고 일하자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워크숍에선 내년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혁신적 포용 국가 비전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청와대 비서관이 관용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서 논란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새벽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요. 김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에 대리기사가 있는 장소까지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표 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한 달 만에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청와대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이중근 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을 숨겨진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도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열사들이 주식 보유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하는 것에 대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외환 업무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문서 출력과 보관, 폐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종이 문서 취급에 따른 정보 누출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친족들에게 주식회사 SK의 주식 329만 주, 전체 주식의 4.68%를 증여했습니다. 주식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서 사촌형인 고 최윤원 SK케미컬 회장의 가족, 그리고 사촌형인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과 그 가족 등 친족들입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도 SK 주식회사의 주식 13만 3천여 주를 친족들에게 증여한 바 있습니다. 예,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정부 의도대로 이렇게 인하가 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덜 수 있을까요?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런 위기 상황에 개선되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직접 영세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를 통화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8월에 뵙고 또 뵙네요. 일단 여당이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라는 건 확정이 된 거죠? 예, 확정이 된 걸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용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좀 깜깜이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표 전에요. 지금 얘기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2.3%를 1.5%까지 0.8%포인트 낮추겠다.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일단은 10억 이하 구간에서 2.3%에서 1.5%도 0.8% 낮추겠다. 이런 게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 입에서 오늘 나왔는데요. 네. 뭐 바로 직후에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또 정정하는 또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기사까지만 보고 들어가지고. 예. 그래도 대략 방향성은 일정하게 나온 것 같고요. 당대표께서 그 정도 언급하실 정도면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형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일단 이해찬 대표의 얘기가 맞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어쨌든 낮추는 방향은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3에서 1.5%로 내린다, 0.8%포인트 정도를 내린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도의 인하 수준입니까? 대략 지금 시장에서 그 매출 구간들이 보통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차별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5억 초과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억이 넘는 매출이? 네. 5억 초과 구간에서 대략적인 업종들을 보면 편의점이 한 평균 매출이 한 7억 정도가 되고요. 예.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보통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매장들이 실제로 한 10억 전후에 매출을 형성하고 있어요. 연매출이요. 예. 예, 그렇게 된다면 한 10억 이하의 구간에서 주로 이런 자영업자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0.8%가 내려가면 대략 10억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한다면 약 연 8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대략 월로 따진다면 한 67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 67만 원, 연 한 8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가 지금 말씀하셨던 연 5억에서 한 10억 사이 정도의 이 자영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 건가 싶네요. 예. 그렇게 되고요. 또한 현행도 매출세액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구간을 7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네. 실제로 그 한 10억 이하 구간에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은 0.4에서 0.5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5억 이하의 영세 가맹점들은 실제로 이미 이 매출세액공제를 통해서 대부분 마이너스 저매출 구간일수록 마이너스의 실질 수수료율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거의 안 낸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수수료 차별 문제는 대기업이 한 0.7% 수준과 그리고 중소 자영업 가맹점들이 5억 초과 구간에 있던 가맹점들이 받고 있었던 최고 수수료를 2.3간에 예. 한 3배가량 되는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 저희의 주요 요구였고요. 또 하나가 협상권의 문제였는데 예. 일단은 정부는 매출 구간별로 예. 대기업들이 이 지급 카드 결제 시장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카드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이 일정하게 보다 많은 수수료 부담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서는 일정하게 어떤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 매출 각 구간별로 예. 수수료 부담률을 좀 차등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파악을 하신 거라기보다는 확인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뭐 언급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결국 월요일 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전히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여당 입장에서도 세부적인 안과 관련해서는 네.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네. 속단하기는 좀 이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정부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1조 4천억 정도 된다라고 봤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그럼 1조 4천억 원을 그 카드사들이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수수료 인하 여력이 한 1조 4천억 원은 이게 적정한지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적정성의 문제는 일단은 원가 산정 테이블에 저희 가맹점이라든지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가에 반영되는 각각의 카드사의 비용들이 적정하게 이제 배분돼서 원가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금융위가 이 원가 산정에서 비용으로 적정히 원가에 반영돼서 여력으로 나온 금액이 1조 4천억 원에 대해서 각 매출 구간별로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맞는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카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또 수익성이 좀 뭐 떨어졌다, 뭐 그런 어떤 자료도 내면서 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매해 한 당기순이익이 한 2조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기준으로 수수료 수익이 11조 7천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게 6조 700억 규모였습니다. 이 단일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비용을 쓰는 손익 구조는 제가 어떤 기업 구조를 봐도 못 본 것 같고요. 이런 불합리한 마케팅 비용에서 일단 금융위가 인하 여력을 맞는 것이 아닌가, 적격 비용 산정 과정에서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이미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추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저희가 아까 그 중소기업연합회 회장님하고 저희가 월요일 날 좀 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좀 더 쪼개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 저희가 따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삼성이 사업장 내 백혈병 피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요. 오늘 유가족들에게 대표가 직접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는데요. 피해 보상도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던 이 논쟁이 이제 11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그동안 피해자 단체였죠. 이 반올림에서 그 협상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해오신 이 공유정옥 교섭단체 간사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이 얘기를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그 2007년도에 23세 여성 노동자 황유미 씨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분의 유족께서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산업 최초로 백혈병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제기가 됐고요. 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백혈병이나 다른 암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예.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그해 11월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열심히 찾는 예. 활동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질병과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 문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좀 그러게요. 확장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1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딱 듣기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협상이 오래 걸렸는지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뭐 일단은 저희 그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뭐 삼성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저희는 정부에서 공식 산재 인정을 하면서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공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다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6년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제안으로 그 삼성전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쪽 분야의 분들 보상 문제를 한번 대화해 보자라고 해서 사실 삼성과의 대화는 6년이 걸린 거고요. 예. 네, 그래도 좀 오래 걸렸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아무래도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장 네. 큰 건 뭐였다고 압축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간단하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왜 보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 차이였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원인이나 이런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분들을 국한해서 좀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런 거를 따져서는 사실은 거의 아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오히려 지원의 의미를 만약에 정 살리고자 한다면 오히려 폭넓게 가자라고 해서 사실은 그 대상 설정의 기준 여기에서 이견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좀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좀처럼 합의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피해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반올림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쪽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이래서 전체 그 피해자가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되나요? 삼성전자 이 합의에서 포괄되는 건 삼성전자에서도 사실 반도체와 그 LCD에 국한한 DS 부문인데요. 예.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른 것들까지 제보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00명이 좀 넘고요. 뭐 타사까지 하면은 400명 넘는 분들이 제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보 기준으로 400명 정도 타사까지 해서 그렇죠. 네. 예, 이쪽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이런 그 피해자분들이 이렇다는 말씀인 건데 합의가 또 됐고요. 2028년까지 이제 피해 보상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아까 저희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100%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뭐 가장 큰 의미는 일단 대상자가 대폭 넓어졌다는 지점이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84년도에 삼성 반도체 공장 개시 이래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포괄이 되고 사내 협력업체 분들도 포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드러난 분들이나 아니면 뭐 반올림이 알고 있는 분들만 보상한다 이게 아니라 예. 앞으로 10년 동안 문을 열어놓고 앞으로 생기는 분들도 보상한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보상을 일일이 하는 건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크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좀 글쎄요. 보상과 지원의 그런 혜택에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게 그렇죠. 간사님 말씀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좀 남은 과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그 황상기 대표께서도 소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렇게 문이 넓어지면은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사실들도 피해 사실들도 더 많이 이제 예. 신청이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은 그런 자료가 그냥 단순히 그 몇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는지의 그 소중한 데이터가 되어서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쓰일 수가 있어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쪽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노동자들 다른 공장에서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그런 산재 보상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서 이렇게 힘들지 않고도 그냥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사회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반올림의 공유정옥 간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대표적인 연말 쇼핑 시즌은 이제 시작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최대 쇼핑 축제로 사실 자리 잡았는데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 공구를 통해서들 많이 참여를 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 얼마 전에 끝난 코리아 셀 페스타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되지라는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서 녹색 소비자연대 윤영미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미국에서 제일 사람들 돈 많이 쓴다는 얘기들 많이 해서 실제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 겁니까? 네, 미국은 이제 11월 넷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부터 23일 블랙 프라이데이, 26일 사이버 원데이를 거쳐서 12월 말 그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한 달 남짓 연말 쇼핑 시즌이 이어지면서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세일에 들어가는데요. 예. 트럼프 집권 이후에 자국 이익 중심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 실물 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소비 지출이 작년보다 4.3 내지 4.8% 증가할 전망되는데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7,175억에서 7,209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11조에서 815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청나요. 어느 나라나 이제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23일 날 이렇게 새벽같이 백화점 앞에 줄을 서 있다가 문을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예. 미국의 경우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연간 소비의 20%, 소매업체의 경우 1년 매출의 70%가 이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매업체 같은 경우 1년 장사의 70%를 이 2달 동안 다 해치운다고 할 정도면 참 집중적으로 이때 소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근데 미국은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에 소비가 집중되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전에는 사실은 물건이 매출이 많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월별로 나눠서 적하게 일어나는데 이거 우리나라하고 미국 백화점들, 소매 대형 업체들하고 유통 시스템이 다릅니다. 미국은 백화점의 경우에 상품을 직접 백화점에 사들여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연말에 남은 상품은 재고떨이 차원에서 대폭 할인을 하는데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백화점이 직접 매입한
기준이 아주 낮고요. 네. 대부분 백화점에서 브랜드별로 이렇게 파는 분들은 입점업체가 들어와서 직접 팔고 백화점은 입점업체가 올리는 매출액의 한 30%를 수수료로 받아서 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백화점이 미국처럼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중소 입점업체가 그럼 할인을 해야 되는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백화점에 30%나 되는 수수료를 내고 나면 그렇죠. 할인을 할 경우에 사실은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제 거의 남는 게 없겠는데요? 남는 게 많이 없죠. 물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직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미국 블랙 예. 프라이데이 행사랑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상품을 싸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시들한 편이죠. 그러면 그 유통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백날 우리가 세금 쏟아부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해봤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해가 가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보니까 직접 제조업체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직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형마트 상품이야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꼭 사고 싶은데 이거 기다렸다 뭐 대폭 할인하면 사야지 이런 품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거죠. 예. 우리가 뭐 한우를 뭐 1년을 기다렸다가 특정 기간에 사서 먹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참 예, 이게 예. 물론 뭐 제가 좀 한우라는 사례를 든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좀 우리도 좀 변화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해외 직구들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들 우리 국민들 하시는데요. 네. 이거를 좀 국내에서 소화를 하면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뭐 이게 소비가 글로벌화돼서 뭐 중국 자들도 한국 저기에서 광군대 이럴 때 쇼핑몰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이러긴 하지만 해외 직구로 사고 싶은 그런 상품과 같은 질 좋은 상품이 국내에서 적절한 가격에 싼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굳이 소비자들이 번거롭고 또 이 상품이 제대로 도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또 쌓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직구를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요즘 사고도 많다면서요? 예, 네네. 그래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때 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결제는 했는데 상품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의 상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내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좀 올해랑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어제 뭐 여러분들 잘 저희도 얘기를 했고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가계 3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조사 결과의 파장이 좀 갈수록 커집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도 그렇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사실 좀 반대로 즉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주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 나온 가계 동향 조사에서 왜 이렇게 저소득층이 특히 더 소득이 좀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갈까요? 소득 양극화가 지금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는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원인은 어떻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첫째는 작년 2분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점이 경기가 최정점이었어요.
그 정점 이후에 3분기 이후 계속해서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경기가 꾸준히 내려오는 그런 어떤 경기 하강 국면이 하나 있고요. 그 원인은 이제 기업의 투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기업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불안 때문에 투자가 확실히 줄어든 기미가 작년 3분기부터 뚜렷이 나타나서 금년에 들어와서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긴 항목에서 보면 한국의 그 구조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꾸준히 망가져 왔었다는 거죠. 뭐 조선, 자동차, 뭐 기계, 전기, 전자 할 것 없이 따라서 구조적으로 한국의 제조업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꾸준히 떨어지는 그 두 가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서부터 사실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면서 최저임금을 과하게 16.4% 플러스 내년에 10.9% 이걸 때려버리니까 안 그래도 비틀비틀 하던 경제였었는데 이 최저임금과 이 52시간 같은 근로 어떤 그런 정책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취약계층 1분위, 2분위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경기가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을 할 때요. 그 여파가 그러면은 그 좀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직장이 좋은 뭐 안정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제 그걸로 따진다면 뭐 4분위, 5분위 정도가 되겠죠. 이 사람들보다는 1분위나 2분위한테 더 여파가 큰 겁니까? 당연하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가 하강하면은요. 경쟁력이 있는 쪽에서부터 먼저 무너질까요? 경쟁력이 없는 쪽일까요? 후자죠. 경쟁력이 없는 쪽이 1분위, 2분위 분들이 대부분 경쟁력이 없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굳이 말하자면은 비정규직이시고요. 일시직이고요. 임시직이고 일용직이세요. 이런 분들이 다 이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인 철칙이에요.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취약계층이 상당히 세게 당하고요. 경기가 나빠져도 소위 5분위 소위 정규직 중에서도 상당히 중상층이라고 할 만한 분들, 뭐 예를 들면 교수, 그다음에 대기업의 부장급, 임원급은 전혀 영향을 고위 공무원 전혀 영향을 안 받죠. 오히려 이분들은 제도적인 구조에 의해서 명목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복지가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딱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문재인 정부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도 꾸준히 나타나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놓으면서 첫째, 이런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어느 계층에 얼마나 찬바람이 불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성장률 3.1%가 굉장히 좋은 것이 계속 갈 거라고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미 작년 3분기부터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으므로 앞으로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므로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급격한 정책 변화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작년 말서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정부가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얼마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도 사실은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도 별로 안 했잖아요. 지금 하시던 분이 통계청에서 통계를 보니까 아마도 2분기가 정점이었고 작년 그리고 그 후로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공식적으로 정부나 통계청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깊숙이 왜냐하면 작년에 2분기가 정점이었으면 지금 벌써 금년에도 3분기, 4분기가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하강 국면이 1년 이상 지속돼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정부는 경기가 침체가 아니고 오히려 3% 정도면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경기가 좋다. 뭐 이게 물 들어올 때 뭐 노를 저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의 어떤 경기 판단은 특히 1분위, 2분위 그 저소득층의 어떤 경기 판단하고는 전혀 격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정부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손 놓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던 게 이제 기초연금도 좀 더 올렸고요. 뭐 아동연금 뭐 꼭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좀 올렸고 사실 뭐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취지였던 것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기초연금 지급액 같은 경우 당장 25만 원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비중이 특히 더 많은 1분위 같은 경우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수치가 정부의 어떤 정책과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왜 저런 상황이 발생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지 우리가 봅시다. 지금 통계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지난 3분기에 1분위 제일 못 사는 어려운 분들의 소득이 월 평균 10만 원 줄었어요. 예. 월 평균 10만 원 줄었습니다. 7% 줄었는데요. 우리 앵커님이 소득이 10만 원 늘고 네. 제가 소득이 20만 원 줄었어요. 네. 그러면 평균이 10만 원 줄죠. 그렇게 되죠. 나는 사실상 20만 원 줄었단 줄어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균 10만 원 줄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사실상 어려운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예. 어디에서 줄였냐 봤더니 우리 1분위 소득에 10만 원이 줄었는데 근로소득이 14만 원 줄었어요. 근로소득이 14만 원 줄고 사업소득이 3만 원 줄었어요. 예.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에서 합계 17만 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10만 원 줄었는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서 17만 원 줄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합쳐서 줄어든 돈이 월 17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17만 원도 아까 제가 평균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떤 분은 이 17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줄었겠죠. 부분이 있었다. 예, 예. 따라서 이 근로소득이 줄고 사업소득이 준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경기가 나쁜 탓도 있지만은 최저임금이 결정타를 매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는 이 증거가 이번에 통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그 최저임금을 주는 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좀 먼저 뭐 고용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1분위에 계신 분들 중에는 최저임금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아요. 이번에 정책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올라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겠죠. 있는데 그 효과까지 감안하고도 10만 원 이상이 줄었다, 14만 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제로 그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의 그 소득 감소 효과는 훨씬 더 크다. 예. 하나 또 살펴볼 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겠으면 사실 뭐 교수님과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하나만 조금 더 큰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1분위의 그 소득 감소 부분, 또 하나가 이번에 보니까 이 비소비성 지출, 흔히 말하는 뭐 세금, 이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군요.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뭐 1분이시든 0분이시든 5분이시든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소득세는 안 낼지 몰라도 이게 그러니까 소득세와 관계없는 간접세는 많이 낸단 말이에요. 뭐 물건 사면 부가세 내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대출을 많이 늘려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 대출을 늘려온 것에서 이제 이자 부담이 작년 사실은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어떤 소비성 지출이 지금 뭐 가구당 지금 100만 원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뭐 이거 비소비성 지출은 정부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근로소득, 그렇죠. 사업소득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 결국 쉽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뭐 자영업자들 문제도 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임시나 일용직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불안하면서도 소득도 적은 이쪽에 계신 또 연세도 좀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타겟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근로시간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한 1.5시간 정도 줄고 있고요. 내년에는 거기서 또 저는 더 줄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하니까 한쪽으로는 알바를 안 뽑기도 하지만 뽑힌 알바들마저도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이 없거나
일이 있어도 일이 줄거나 시간 자체가 줄니까 소득이 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게 이번 통계 아주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긴 작업에 좀 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성장에 이게 좀 어쨌든 정책 의도와는 좀 다른 결과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는 정책 간다? 수정 이런 얘기 대해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나오는 얘기는 좋습니다. 없고요. 최저임금 계속 뭐 밀어붙이시려고 하면 밀어붙이십시오. 내년 결과는 더 참담하게 나올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생각했던 어떤 이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근로조건을 뭐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면은 결과는 지금 벌써 1년 반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그 길로 가면은 필패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카드는 그 카드대로 주장을 하시되 또 다른 카드, 즉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거기서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을 빨리 만들어줘서 제 생각으로는 1년에 30조에서 5년 정도 합하면 15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어떤 150조 내지 200조 정도의 중소 중견기업의 길을 살리고 투자를 살리고 그다음에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이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래 봐서 그런 쪽으로 빨리 저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일종의 중국의 그 제조 2025 같은 그런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재계 쪽에서 나오더군요. 네. 근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규제도 뭐 혁신하고 등등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따라붙는 얘기가 불공정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시스템 뭐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뭐 납품 뭐 단가 뭐 그런 뭐 이렇게 계속 낮추더라고 뭐 이런 등등의 불공정한 어떤 부분들을 공정 경제를 통해서 바꾸자는 얘기도 항상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 경제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그 불공정 그 거래 그 척결 필요하죠. 적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불공정 거래나 적폐가 그저 뭐 그냥 그러니까 한두 번 또는 한두 회 하다가 끝나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꾸준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틀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그 꾸준히 가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공정하지 말자. 적폐 때문에 지금 경기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은 것은 그런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살려주려고 하면 설비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도 넓혀주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정말 질 좋은 일자리가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150% 우리는 신봉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불공정 거래라든지 적폐는 그건 척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척결만 하지 말자. 뭐 정부의 공정 경제를 뒷다리를 잡는다. 이런 그 뭐 어떤 경제 비서관인가 하시는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뒷다리 잡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이야기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적폐를 뭐 그만두자는 이야기냐 공정 경제를 하지만 이건 너무 외면한 것이라고 봐요.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광주는 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오늘보다는 높은 수준이겠습니다. 추위는 누그러들지만 비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지방은 아침에서 늦은 오후 사이에 내리겠는데요. 눈의 양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산지로 최고 10cm로 폭설이 예상되고요. 서울과 경기 서부, 충청 북부, 경북 북부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중부와 경북 북부로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난 뒤에는 주말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아침에 중부 전역으로 확대돼 낮이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최고 10cm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있어 눈길에 대한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최고 5cm나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로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4도, 낮 기온은 광주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여 일요일에는 한낮에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도 기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수요조사 이런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좀 가슴이 아팠던 내용이 60세 이상 고령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계속 일자리를 좀 갖고 싶다, 일자리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가계동향 조사에서 보면 1분위, 2분위에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많거든요. 이분들이 직장이 부실하거나 또 직장이 없어지다 보니 또는 근로시간이 줄다 보니 소득이 계속 줄어든 게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이유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 너무나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도 앞섭니다. 정부가 빠른 대책을 내놓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